5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강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앞부분은 우리 스킵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수업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영상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리니어 모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도 하고 우리가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WX 해서 X라는 그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에 W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우리 클래스의 스코어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스코어를 가진 클래스를 선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후 작업들을 함으로써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이 것에서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것처럼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템플릿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템플릿 매칭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비주얼 뷰 포인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공간을 분할하는 형태로 이런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 WX라고 하는 이런 리니어 모델에서 이 W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정의가 되어 있는가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 W에 대한 함수를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 웨이트가 얼마나 잘 좋은가 나쁜가 이걸 평가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로스 펑션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소프트맥스나 혹은 SVM 로스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각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해서 이 W를 어떤 모양으로 갖는 것이 좋겠는가 동일한 어떤 로스 펑션의 로스 값이 있더라도 좀 더 선호하는 모델, 웨이트의 모델을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로스 펑션이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현재 있는 임의의 어떤 초기 W에서 어떻게 하면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그 W를 찾으면 결국 그게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고 프랙티컬하게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초기에 W의 이니셜 값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 옵티멀한 값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이 디렉션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그래서 모멘텀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찾아가는 그 디렉션을 정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전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스텝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러닝 레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들을 합쳐서 최근 들어서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수학적으로도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주 기본이 되는 모듈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뭔가 하면 이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의 그 데이터, 원 데이터가 이렇게 녹색과 청색 부분이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것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이것을 구분한다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고차원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그 고차원의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이런 그
하이퍼플레인으로 이 두 공간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쪽을 클래스 1,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인데 원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공간을 나눌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풀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이 S라고 하는 것이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될 때 이 W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은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템플릿을 저장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클래스 자체가 특성상 여러 개의 어떤 모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저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예로 이렇게 이제 홀스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 왼쪽으로 머리가 있는 그런 모델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머리가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들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 그러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나눌 수 있도록 다른 공간으로 변환하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피처 트랜스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스페이스상에 이런 그 데이터들이 놓여 있다고 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그럼 여기에 이제 R과 세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학적인 변환을 해서 X, Y를 R 세타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걸 통칭해서 피처 트랜스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좌표계 변환이 되겠는데 이런 XY 좌표계에 있는 걸 우리가 흔히들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이것을 폴라 코오디네이트 극좌표계로 이렇게 변환한 예가 바로 이 R 세타 이 식이죠. 이 XY라고 하는 한 점이 있으면 이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의 루트를 취한 거 이게 반지름이죠. 여기서까지 길이. 그다음에 세타는 이 x분의 y의 탄젠셜의 인버스니까 이게 세타예요. 그래서 이 xy라고 하는 한 점을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의 한 점을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피처 공간상에서 r 세타라고 하는 r과 세타라고 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이 점들을 모두 왼쪽에 있는 점들을 오른쪽에 있는 점들로 공간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유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상에서 이 데이터들을 이 빨간 선에 해당되는 이 바운더리를 통해서 경계선을 통해서 linearly separable 된다 이죠. 그래서 linearly separable한 그러한 피처 스페이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이것을 쉽게 클래시파이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념적으로 다시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가져간다면 이 리니어 바운더리가 이쪽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바로 이 동일한 R 값이 같은 것이니까 이게 결국 서클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난리니어한 바운더리를 정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난리니어한 바운더리를 갖는 것이 결국 난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으면 그 오리지널 데이터 스페이스상에 있는 점들을 피처 공간으로 변환시키고 여기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정의를 하고 그것을 리니어 바운더리를 다시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갖다 보면 이게 바로 난리니어 바운더리 형태가 된다 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에서 이 피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데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피처 트랜스폼을 선택해서 변화를 시켜야지 그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 피처 스페이스상에서 linearly separable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런 그 피처 트랜스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 도메인 날리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쪽 분야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피처 트랜스폼의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제안하고, 그것을 여러 어떤 응용해서 활용을 해보니까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발간이 됐죠. 그래서 주로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피처 트랜스폼 방법 중에 보면 이제 뭐 컬러 히스토그램이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이 이미지에서 어떤 픽셀의 이 컬러를 보고 우리가 이 컬러 스페이스상에서 이 우리 컬러 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컬러 스페이스를 우리 1차원으로 봤을 때 그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고 이걸 우리가 컬러 빈이라고 하고, 요 빈 안에 포함이 되는 컬러가 있으면 요렇게 카운트를 1 증가시켜 가지고 실제 이 이미지 영상 전체에 있는 픽셀들이 어떤 컬러 디스트리뷰션을 갖는가라고 해서 이 컬러 히스토그램으로 다시 변환시키는, 이것이 바로 어떤 피처 트랜스폼의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떤 그 픽셀의 고유한 어떤 그 위치, 스페이셜 포지션에 대한 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또 그 픽셀과 픽셀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컬러의 분포, 그걸 우리가 텍스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텍스처도 사실 다 잃어버려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컬러 히스토그램은 이 영상에서 어떤 컬러가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쓰다 보니까 spatially invariant한 그런 컬러 representation, spatially invariant한 그런 이제 피처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또 다른 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처 트랜스폼의 예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죠. 그래서 호그라고 우리가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컴퓨터 비전의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이 호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각 해당되는 픽셀, 임의의 픽셀에 대해서 이 엣지의 디렉션,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렝스, 이 엣지의 이 크기를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픽셀의 특정 픽셀의 이 그레디언트 방향이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기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해당되는 어떤 그 픽셀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이런 그 특정 리전의 박스에 각 해당되는 픽셀의 이 세기를 가지고 묶어서 요 디렉션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밑에 있는 이 그레디언트의 디렉션 공간으로 이걸 다 이렇게 뿌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픽셀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이렇게 특정 리전으로 그리드로 나눠 가지고 요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 방향 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시계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을, 그럼 요 방향 다음이 다시 이 방향이 되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서큘러하게 삥 돌아가면서 8개 보통은 일반적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이쪽 방향이 도대체 몇 개, 카운트가 몇 개인가, 픽셀이 이쪽 방향으로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 것에 대해서 각 해당되는 엣지에 대해서 앞에서는
그 해당되는 컬러에 대한 것을 1 카운트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 엣지의 스트렝스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렝스의 웨이트를 여기다가 어큐뮬레이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역시 히스토그램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여기죠. 이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의 엣지가 얼마만큼 스트렝스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게 이제 호그예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든 것은 이렇게 320 by 240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40 by 30의 빈으로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각 빈마다 8개의 디렉션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그 어느 방향으로도 그 엣지가 없다. 뭐 이런 형태의 것들 해서 총 9개 빈으로 해서 총 1800개의 어떤 디멘션의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전체 크기가 바로 이런 18,000개의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얘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이게 엣지가 없다.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스트롱한 이 대각선 방향의 엣지가 있다. 또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든 방향의 엣지들이 다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각 해당되는 위치마다 그런 엣지들의 어떤 분포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호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텍스처도 캡처하고 또 해당되는 그 텍스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포지션도 캡처하는 대신에 영상에서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로버스트한 그런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런 어떤 그 특정한 피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피처를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성능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떠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특정 설계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앞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그냥 바로 매핑을 시키는 방법이었다면 이 Bag of Word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가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는 아주 촘촘하게 우리가 이제 빈을 구성을 하고 또 이게 덤성덤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이렇게 넓은 영역을 하나의 빈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데이터 드리븐 방식을 이 피처 트랜스폼으로 사용하는 기법을 우리는 Bag of Words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이 있으면 그 성적을 우리가 A 얼마, B 얼마 이렇게 절대평가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거라면 여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은 상대평가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그 랜덤 패치를 이렇게 뽑아서 그 랜덤 패치는 사이즈도 다양하게 크고 작은 것 사이즈 다르게 그리고 이제 이 가로 세로 비율 어스펙트 레이시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런 그 피처 이 패치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하나의 점으로 각각의 패치들이 분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쪽 영역을 하나의 클러스터, 여기를 하나의 클러스터, 여기 하나의 클러스터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 후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센터 포인트가 바로 이 클러스터의 대표 값으로 해서 얘를 이제 이런 형태로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코드북 혹은 비주얼 월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코드북에 대해서 이 스페이스가 이 코드북이 다양한
패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이미지가 이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찾아내는 방식이 바로 백 오브 월즈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입력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실은 테스트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이미지와 이게 같은 경우는 잘 없는데 이게 샘플을 그냥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밑에 있는 얘들이 코드북이고 앞서 말했듯이 그 코드북에 대해서 각각 여기에 있는 각 패치들이 얼마나 그 해당되는 코드가 많이 나오는가, 그 코드북이 많이 나오는가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 오브 코드북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이미지의 어떤 그 피처 스페이스라고, 피처 벡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른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을 종합적으로 다양한 어떤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각각의 어떤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 벡터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또 새로운 피처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컬러 히스토그램이고 두 번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백 오브 월즈고 세 번째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호그다.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각각의 어떤 피처 벡터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 컨캐트네이트 시켜가지고 붙여요. 그러면 이제 이 피처 벡터는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갖는 그런 어떤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이 분해력이 아주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뷰전에서 이러한 기법들을 뭐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대신에 이것은 이제 그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벡터가 크면 클수록 어떤 하나의 그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양들이 많으니까 컴퓨테이션 타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은 있지만 어쨌든 애큐리시는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리시는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여기 한 예로 2011년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위너에 대한 알고리즘을 잠깐 보면 여기 2011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해죠. 앞서 우리 이미 1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12년에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딥러닝을 사용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것이 우승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곽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이미지넷에서 바로 1년 전 2011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딥러닝 기법이 아닌 기존에 있던 어떤 머신러닝 기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레벨 피처 익스트랙션을 먼저 하게 되는데 영상이 있으면 영상에서 거의 10,000개의 패치를 랜덤하게 뽑아내고 그 10,000개의 패치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프트 혹은 컬러를 통해서 이게 각각 피처를 뽑아서 그것을 컨캐트네이트해서 이게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디멘션 리덕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64 디멘션 리덕션해서 64 차원의 그런 벡터로 우리가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디멘션 리덕션. 자, 그러면 이것이 막 이게 64 차원상에서 어떤 하나의 점들로 이렇게 분포를 이루겠죠. 그러면 얘들이 그냥 앞서처럼 클러스터링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특정 가우시안의 분포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가우시안들의 베이스 가우시안들의 어떤 그 적절한 믹스처로 어떤 하나의 어떤 샘플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피처들의 어떤 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는 GM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어떤 특정 그 피처는 바로 여러 개의 가우시안, 그 가우시안은 뭐 민과
그다음 베리언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의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로 구성된 그런 피처들로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GMM 가우시안 믹셔 모델의 파라미터들의 그레디언트로 이것을 인코딩하는 그러한 기법들을 우리가 이게 피셔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피셔 벡터로 이렇게 뽑아서 컴프레션을 해서 1024개의 가우시안의 4개의 리전에 대해서 그리고 520K 디멘션 곱하기 2의 어떤 그런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내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SVM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겠다. 물론 여기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설계해서 전체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최대한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봤던 그러한 방법들은 바로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특정 피처들은 이 데이터에 무관하게 우리 이미 정해진 뭐 그런 형태로 우리 매핑을 트랜스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부분들은 이 백 오브 월즈처럼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렇게 피처를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어떤 피처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어떤 피처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피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그 피처 공간상에서의 어떤 점들의 공간을 우리가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10개의 넘버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 10개의 넘버로 구한 그것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의 정밀도를 애큐리시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들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물론 각 해당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 컬러가 됐던 어떻게든 이 피처로 뽑은 이 피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단지 여기서는 이 글과 이 피처 벡터들의 분포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그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런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학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기에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마지막 이 엔드에서 마지막 이 엔드까지 엔드 투 엔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싱글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이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거 보면 앞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런 그 피처 익스트랙션 혹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볼 수 있고 뒤쪽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피처 레프레젠테이션과 피처 트랜스폼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 클래시파이어의 애큐리시, 퍼포먼스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각각에 해당되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모두 다 같이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뉴럴 네트워크 기법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만 보면 이 WX 이렇게 해서 스코어를 구하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X를 이 D 디멘션의 어떤 하나의 벡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W가 있어서 W는 바로
이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각각 로우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그 나온 결과가 바로 클래스 스코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 스코어가 하나 이제 값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모든 클래스에 다 해야 되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이 클래스 개수 C가 되고 얘는 이 원 인풋 데이터의 디멘션 D가 되겠어요. 그래서 W는 바로 실수값의 C 곱하기 D의 어떤 디멘션의 벡터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 X는 R의 D성 이렇게 해서 D 디멘션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F도 이 R의 D가 되겠어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 하나의 긴 컬럼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한 이 X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 더 가지고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앞서 봤듯이 이 x의 w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우리가 ma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어떤 이 함수를 거쳐서 다시 또 w2를 이렇게 곱해서 이 스코어 클래스 스코어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w1은 바로 h 곱하기 d 해서 이 h는 바로 히든 레이어의 사이즈, 벡터 사이즈가 되겠어요. 그래서 x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 h와 d 디멘션의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디멘션 h의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w2가 있는데 이 w2는 바로 여기가 이쪽이 h고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가 원하는 C죠. 그래야지 이 결과가 C 클래스계에 대한 스코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W2는 C 곱하기 H의 대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생략을 했지만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각각의 레이어에 이런 어떤 학습 가능한 바이어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것을 계속 확장해서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도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동일하게 W1X 곱하기 W2에다가 곱하기 W3 이렇게 계속 곱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곱 연산은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래피컬하게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인풋 그 다음에 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히든 레이어 거치고 아웃풋 거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풋 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 H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스코어 S가 있다면 여기서 보통 투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웨이트가 두 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웨이트가 두 개가 학습이 이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W1과 W2가 각각 R의 H 곱하기 D, C 곱하기 H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WIJ 여기서 이제 우리가 WIJ라고 하면 이 WIJ가 도대체 뭐냐 이제 보면 여기에 있는 여기 HI 그다음 여기가 XJ예요. 요 두 개의 연결을 해주는 것이 WIJ다. 여기 지금
ij 인덱스가 바뀌어 있어요, 그죠? hi와 xj.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x가 있으면 이 x에 우리 여러 가지 항 중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xj죠. 그래서 xj라고 하는 애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 중에 hi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h인데 요 hi를 계산하려면 여기 i번째, 그죠? i번째 로 벡터와 그 다음에 x를 곱하는데 곱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기가 j번째 여기 i번째 로의 j번째 컬럼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wij예요. 그래서 이 wij와 xj가 곱해져 가지고 물론 다른 값들도 다 곱해지겠지만 이 xj의 관점에서 보면 xj와 wij를 곱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 hi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wi의 엘리멘트 ij, 이걸 우리가 wij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wij는 바로 xj로부터 hi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wij라고 하는 것은 hi와 xj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의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엘리멘트가 이 x 데이터와 곱해지죠. 여기하고도 다 곱해지고 여기도 다 곱해지고 이게 다 곱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해당되는 wij가 바로 여기 있는 하나의 라인인데 여기 있는 모든 노드와 여기 있는 모든 노드들 간에 모두 관계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 뉴럴 네트워크 중에 우리가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모두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는 또 perceptr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perceptron인데 이게 레이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레이어 perceptron MLP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각 클래스마다 하나의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그 템플릿의 매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여기 x가 있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특정 이 wi 로예요, 로. 이 wi와 이 x를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x의 특정 스코어인데 바로 이 wi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런 템플릿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 템플릿을 표현하고 있고 결국 x를 곱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리스폰스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요 hi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특정 hi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x와 여기 있는 w something i 여기 hi라면 이게 hi 그래서 이제 요것과 이것과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곱해가면서 이너 프로덕트 한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스코어니까 바로 모든 인풋 x에 대해서 특정 히든 레이어 hi 노드 hi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 자 어떤 우리 W가 있는데 거기다가 X를 곱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컬럼 벡터 하나에 얘가 x1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벡터가 두 번째 값을 곱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x1에 이게 w1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wi와 여기서 wi와 여기에 w는 다르죠. 하나는 이 로우 벡터고 여기서는 컬럼 벡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x2에 w2 쭉 해가지고 xd에 w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x1, xj, xj에 그 다음에 여기에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 컬럼 메이저의 컬럼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W 만약에 이게 J라면 결국 WJ를 여기 쭉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XJ만큼 곱해가지고 나온 것을 이 H에다가 반영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레이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특정 요 H의 I라고 하는 애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각 그 템플릿 요거는 이제 우리가 HWI가 되겠죠. 이 I 번째 이 템플릿 I 번째 템플릿과 X와의 이 템플릿 매칭을 통한 것의 이 리스폰스다. 그러니까 X가 현재 I 번째 클래스, I 번째 템플릿과의 리스폰스를 계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W1은 바로 first layer는 바로 템플릿을 저장해 놓은 거다. 그럼 이제 세컨드 레이어는 뭐냐? 세컨드 레이어도 사실은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가 클래스 1의 스코어다. 그러면 이 스코어는 이 각각에 해당되는 리스폰스를 이 W의 웨이트에 곱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다. 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템플릿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컴바인하는, 새롭게 컴바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S가 홀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홀스는 이거 앞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말 그림과 왼쪽으로 보는 말 그림 이 두 개의 어떤 조합으로 우리는 홀스를 클래시파이 한다. 그럼 얘는 이 템플릿, 그 다음에 얘는 이 템플릿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저장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예를 들면 이 홀스에 얘는 오른쪽으로 쳐다보는 모든 말들의 그림들을 바로 매핑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바로 왼쪽으로 보는 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세컨드 레이어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바꿈으로써 바로 이 클래스의 멀티플 모드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됐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이런 이 10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여기에 이제 매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특정한 이 얘와 뭐 특정한 얘 이런 애들이 어떤 템플릿을 저장하고 있는지 이것만 봐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샘플들도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레이어를 계속 늘린다고 했는데 그 레이어를 우리 여기서는 depth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number of layer가 depth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depth가 점점점 커져 가지고 굉장히 딥한 그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는 딥 뉴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통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보겠어요. 아까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보면 이 W1X에다가 어떤 함수를 적용시켜서 그 이후에 다시 W2를 곱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어떤 값 0과 G의 맥스 값을 취한다는 말은 만약에 G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면 0이 더 크니까 0이고 그렇지 않고 0보다 크면은 G 값을 갖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G 값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열로 G는 바로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0으로 다 되고 0보다 크면은 다시 G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렐루라고 그렇게 하죠. 렐루 펑션을 적용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앞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바로 이 x에 w1을 곱하고 이 w2를 곱하게 되는데 이 x에다가 w1과 w2를 곱한다는 것은 결국 이 x에 w1을 곱하는 게 아니고 w2와 w1을 먼저 곱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바로 W1과 W2를 곱하면 이게 바로 W3가 돼요. 그럼 결국 줄여서 S는 W3X와 동일하게 되고 이것은 그냥 앞서 봤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죠. 그래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원 레이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한 2000년대 전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던 그러니까 렐루가 나오기 전에는 가장 많이 쓰던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가 바로 시그모이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오즈나 로짓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 식을 드라이브하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봤던 렐루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 렐루가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뭐 렐루를 쓰는 게 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좋은 성능을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우리가 이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에 파이썬 코드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먼저 numpy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numpy에 있는 랜덤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또 이렇게 임포트를 따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랜덤 넘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웨이트와 뭐 n과 디멘션 각각의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이니셜라이즈를 초기에 하고 그 다음에 for 반복문을 해서 이렇게 10,000번 이렇게 리피트하면서 7번에 대해서 이 x 인풋 데이터에다가 w1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시그모이드에 적용시킨 거죠.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에다가 분의 1 이렇게 되죠.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w2를 곱해가지고 y 값을 스코어 값을 구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와 실제 이 y 이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스퀘어 제곱해서 썸을 한 것이 이제 현재는 로스가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게 이제 y 프리딕트에 대한 d 값을 그 다음에 w2, h, w1 각각에 대해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운드 디스턴트 스텝으로 그 다음 W1과 W2를 구하고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생물학적인 이 신경에 대한 어떤 그림인데, 그래서 이게 뉴럴 네트워크를 바로 다른 말로는 이제 신경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경망에 대해 조금 보면 이게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가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셀 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셀 바디는 세포의 이제 몸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그널을 받기 위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상돌기라고. 그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선이라고 하는 이걸 한국말 좀 어려워. 축삭이라고 하는데 이 신호를 다시 그 다음으로 단계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프리 시냅틱 터미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냅스가 이게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시냅스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말단 노드가 바로 프리 시냅틱 터미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죠. 그럼 앞에 있는 다른 어떤 뉴런과 지금 현재 나의 뉴런 사이에 연결하는 걸 우리가 시냅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셀 바디로 어떤 임펄스 자극이 이렇게 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적절한 셀 바디에서 합쳐진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전달되는 뭐 그런 형태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임펄스가 파이어링 레이시라고 해서 어떤 인풋에 대해서 난리니어한 펑션으로 이런 그 값이 어떤 특정한 그 값의 범위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어떤 파이어링 레이스를 통하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 나중에 보면 얘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뉴런이 위에 있다면 아티피셜 뉴런은 바로 하나의 뉴런이 가지고 있는 모양새가 이 X0, X1, X2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 시냅스와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널이 값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이 W0, X0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곱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들을 다 이 셀 바디에서 서메이션 한 후에 그 다음에 특정한 액티베이션 펑션 F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런이 아티피셜 뉴런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많은 부분들이 다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다른 부분들은 바로 이 바이올로지컬 뉴런은 굉장히 복잡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irregular하다, 그죠? 레귤러하지 않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토폴로지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게 돼 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혹은 그냥 줄여서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뉴런은 레귤러한 레이어로 되어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어떤 레이어 각각 레이어마다 인풋,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 2, 그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해당되는 것에서 일괄적으로 레귤러한 모양으로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는데 최근 나온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 이렇게 랜덤 커넥션을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도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 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런은 이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뉴런과는 달리 굉장히 다양한 타입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게 그 뉴런이 노드가 그냥 싱글 타입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다양한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올로지컬 뉴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덴드라이트가 바로 앞에 있는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셀 바디로부터 이 신호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복잡한 난리니어 클래스 컴퓨테이션 형태를 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냅스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싱글 웨이트를 갖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난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파이어링 레이스를 갖고 있게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과 그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링크를 다 올려놨는데 그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벡터와 매트릭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서 3장, 4장, 9장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이 좀 보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기본적인 컨셉들을 잘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이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이 벡터와 매트릭스 혹은 트랜스포메이션 이러한 개념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보고 다음에 계속 수업을 따라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어떤 벡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두 개의 2차원 벡터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 W가 이렇게 W1이라고 하는 이 템플릿, 그리고 여기에 X1, X2라고 하는 이 벡터 인풋 벡터가 W1에 곱해져 가지고 그 나온 것이 여기에 뭐 S1이라고 합시다. 스코어 첫 번째 거.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얘를 이 축으로 이너 프로덕트한 이 값을 의미하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이 스코어가 이 클래스 1번 스코어가 0인 그 점을 우리가 표현을 했다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플러스 얼마쯤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자, 근데 이 W2 이 다른 템플릿 W2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W2와 또 X와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나온 결과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이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근데 이 값은 역시 굉장히 플러스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 여기 이제 S1이 될 거고, 이게 S2가 0인 그러한 것이 되는데, S2가 0인 것을 우리가 아까 이 축이라고 보면 이 축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 A라는 점은 여기 있는 A점 이쪽으로 오게 됐다. 왜냐하면 요까지가 S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S2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의미의 어떤 것은 전부 이쪽으로 매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쪽이 있으면 이 S1의 값을 봤을 때는 오른쪽인데 이 그린으로 봤을 때는 이쪽 아래쪽이 있죠.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죠, 그죠? 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x1, x2로 되어 있는 그 좌표의 어떤 의미의 값은 나름의 어떤 피처 트랜스폼을 거쳐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H1, H2 상에 있는 어떤 공간으로 매핑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A, B가 이런 식으로 이제 A, B로 이게 지금 잘못 됐죠, 그죠? 얘가 B라 해야 되지, B. 왜냐하면 A와 B는 둘 다 이쪽에 있는 그 X 이 값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게 된다 이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H1과 H2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의 어떤 점들 포인트들은 바로 얘들이 적절하게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임의의 라인을 우리가 끌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것과 요 밑에 있는 얘들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가 없겠다. 자, 그런데 이것을 피처 트랜스폼을 거쳐서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매핑을 시키고 나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하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linearly separable 하지가 않죠,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랄로를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어떤 값이 이 벡터의 값이 마이너스 있으면 0으로 보내는 거예요. 플러스 있으면 그냥 물리값을 그대로 주지만,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있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매핑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애는 이렇게 해당되는 그 벡터의 값을 플러스인 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바깥에 있는 점들은 이렇게 0으로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매칭시키고 여기 있는 애들도 0으로 매핑을 시키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데이터도 있으면 요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이렇게 다 0으로 매핑을 시켜요. 얘는 전부 0으로 원점으로 다 매핑을 시키죠. 얘들은 이쪽으로 매핑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linearly separable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처 스페이스상에서는 linearly separable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똑같이 개념으로 다시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가져와서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란리니어한, 이게 란리니어 클래시파이어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하나의 하이퍼플레인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얘는 여러 개의 어떤 조각처럼 이런 형태로 복잡하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샘플들이 있는데 이 샘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세 개의 히든 유닛으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옵티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영역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6개 히든 유닛 혹은 20개의 히든 유닛을 가지고 하면 이게 훨씬 더 복잡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히든 유닛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떤 L2의 값을 더 이 람다를 키우게 되면
뭐 이렇게 이런 그 복잡한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다. 여기 링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링크를 따라가서 실제로 거기에 이 데모를 한번 보면 이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2차원 상에서 어떤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가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혹은 데이터들을 바꿔가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보도록 하고, 이 역시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링크를 놔뒀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 Universal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렐로 베이스드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 모든 펑션, 임의의 펑션 f에 대해서 approximate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실제로 이제 이 자료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자료의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플레이 시켜보면 대략 어떤 컨셉으로 어떤 파라미터를 바꾸면 어떠한 함수의 모양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 뉴럴 네트워크가 얼마나 막강하게 그러한 그 이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을 이렇게 피팅 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예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컨셉이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떤 펑션 f가 있는데 이게 실수값 리얼 넘버로 가는 그러한 어떤 임의의 펑션 f를 투 레이어의 렐로 네트워크로 얼마나 잘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풋이 있고 이건 이제 리얼 넘버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에 그 노드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또 리얼 넘버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뭐 따라서 쓰면 우리가 이제 H1은 이 W1 곱하기 X에다가 베이스 B1 하고 렐루니까 0하고 비교해가지고 큰 애를 그냥 맥스를 갖는 거죠. H2, H3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그냥 U1 곱하기 H1, U2 곱하기 H2, U3 곱하기 H3에다가 이제 P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바로 H 위치에서만 적용이 되고 실제 아웃풋 Y에 대해서는 그냥 곱해서 바이어스만 더해서 바로 결과를 얻는 리니어 펑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H1과 H2, H3에 각각을 우리가 다 집어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Y는 이런 함수,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y라고 하는 값은 이 max에다가 하나의 이 얘가 뭔가 하면 얘가 렐로죠, 그죠? 어떤 형태로 했든 이건 렐로예요. max 0과 그다음에 어떤 값, 그럼 이 어떤 값의 렐로인데 거기다가 어떤 값을 스케일하고 그다음에 p를 더하고 하니까 결국 뭐 이 u1이 마이너스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에 이제 p를 더하면 쉬프트 얼마큼 여기 쉬프트 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뭐 임의의 어떤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렐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위치는 BI 바이어스에 따라 다르고 이 바이어스 B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슬롭은 이게 U1과 W1을 곱한 이 웨이트 요 것에 의해서 기울기가 정해지고 요 B1에 의해서 이 위치가 정의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U1 곱하기 BI인데 이것도 조금 오타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UI 곱하기 BI에 의해서 밴드가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러한 범퍼 펑션이 있다고 쳐요. 이 범퍼 펑션. 그럼 이 범퍼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개의 히든 유닛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값이 S1, S2, S3, S4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있는 값이 T예요. 그럼 이 M1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M1은 기울기인데 S2 빼기 S1 요 분의 T, 여기의 기울기는 M2의 기울기는 S4 빼기 S3 분의 T, 이거 이제 M2예요. 우선 이렇게 이제 M1과 M2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범프 펑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하기 위해서 요 S1 파트, S1에서 S2로 넘어간 이 파트를 우리가 뭐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만약에 x가 S1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래서 x가 S1보다 더 작으면 그냥 0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그럼 x 0이죠. 0에다 m을 곱해봐야 0이죠. 근데 만약에 x가 S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m1 곱하기 S1보다 크니까 플러스라고 치고 빼기 S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쭉 가다가 S2가 되는 지점에서 보면 만약에 x가 S2라면 그러면 m1 곱하기 S2 빼기 S1인데 얘는 t죠. 왜냐하면 S2 빼기 S1을 나누니까 여기 곱하면 t가 남죠. 그러니까 t는 m1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S2일 때 값은 t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정의가 됐고 여기는 계속 올라가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파트인데 요 파트 이제 S2보다 더 클 때 S2보다 더 크면 얘는 x가 S2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x2보다 더 크면 m1 곱하기 x 빼기 S1이죠,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m1에 곱하기 x 빼기 S2죠. 요거 같이 합쳐서 계산해 보면 여기 m1x와 마이너스 m1x가 없어지고 결국 이 S2가 와서 m1 곱하기 S2 빼기 S1이 돼가지고 결국 얘는 t예요. 그래서 S2보다 크면은 전부 t로 쭉 남죠. 쭉 끝까지.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하려면 요 두 개를 합치면 그걸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파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S3보다 더 크실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해보면 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이쪽 파트, 이 파트는 바로 얘가 있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4개만 있으면 이렇게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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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개만 있으면, 그럼 이런 모양을 우리가 어떤 형태의 모양이든 간에 이 t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정의를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K개의 이게 범프가 있다면, K개 범프가 임의로 막 만들면 이는 4K의 히든 유닛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범퍼 펑션을 합치면 이런 형태의 임의의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범프 사이에 갭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혹은 다른 어떤 난리니어티가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또 하이 디멘셔널 펑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앞서 봤던 그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는 이런 어떤 범퍼를 학습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Universal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뭐 임의의 어떤 펑션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 Universal Approximation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어떤 펑션, any 펑션에 대해서 SGD로 실제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이 펑션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K nearest neighbor도 우리 앞에서 했는데 이 universal approximate죠. 왜냐하면 이 인풋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모든 오리지널 스페이스상에 있는 샘플들을 아주 촘촘하게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인풋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애를 찾으면 걔가 정확한 값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SGD로 Stochastic Gradient Distant로 얘를 학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뭐 한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런 관점에서 함수 로스 펑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면, 얘가 이제 만약에 컨벡스 펑션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쉬워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펑션이 있을 때, 로스 펑션이 있을 때 얘가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옵티마이제이션이 수렴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컨벡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컨벡스면은 우리가 좀 또 쉽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질문들을 답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컨벡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x1이라고 하는 점과 x2라는 점이 있는데, 이것의 중간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한 그 점의 함수 값은 각각의 함수를 적용시킨 거에다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한 것보다는 값이 항상 작거나 같더라. 그러면 이걸 컨벡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x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컨벡스하다, 컨벡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있는 읽으면 x1이라는 점이 있고 x2라는 점이 있어. 임의의 점 x1, x2. 오케이.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요 x1과 x2에다가 이 t가 0에서 1 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0.5, 0.5 이렇게 할 수 있고 0.7, 0.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결국 두 개에 대한 웨이트 평균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어떤 임의의 값으로 나타나요. 여기 사이에 임의의 값. 오케이? 이게 바로 t x1 더하기 1 t의 x2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함수 f 값, 이게 바로 f의 이걸 우리가 만약에 m이라 그러면 xm이라 그러면 f의 xm이죠. 점. 자, 그런데 방금 이 점에 대해서 이걸 구했는데 여기에 f의 x1 이게 이제 f의 x1이죠. 얘가 f의 x2예요. 그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가 t만큼 얘가 1-t만큼 하면 이 점이 되죠. 이 점. 그래서 이 점이 이 점 값이 이 f 값이 요 f 값보다는 항상 크더라고요.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컨벡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 코사인 x인데 이건 당연히 컨벡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점의 값과 이 점의 값의 평균값하고 이거의 값이 이거죠.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컨벡스하지 않다 이죠. 자, 그래서 이 컨벡스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멀티디멘션에서 다차원 공간에서는 이게 밥그릇처럼 볼처럼 그렇게 생긴 애들이 다 컨벡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컨벡스하다면 어떤 장점이 있나 하면 여기서 컨벡스 펑션은 여기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딱 잡으면 거기서부터 거기에 기울기 따라가면 결국은 쉽게 여기 있는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얘가 전체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이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미니멈을 항상 찾을 수가 있다.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그것이 컨벡스 펑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바로 이런 그 컨벡스 펑션을 옵티마이즈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는 그것을 개런티 할 수가 없다.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뉴럴 네트의 어떤 로스는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꼭 컨벡스 같긴 한데 사실은 컨벡스가 아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완전히 컨벡스가 아닌 넌 컨벡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뭔가 하면 요점 해서 임의의 중간값에 대한 값은 여기 있는데 요 값에 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이 점이죠. 그래서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이제 컨벡스가 아니죠. 그래서 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그 컨벡스가 아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이 점에서 시작을 했으면 사실은 이 밑에 더 미니마가 있지만 여기서 기울기 따라가면 여기 이제 머물러 있겠죠. 이런 게 로컬 미니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로컬 미니마 문제가 항상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문제들은 전부 이런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어떤 non convex optimization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converge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개런티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실험적으로 empirically 잘 작동이 돼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컨버전스가 개런티 되느냐, 그 다음에 글로벌 미니멈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액티브한 리서치 에어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우리가 피처 트랜스폼, 그 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상에서는 그것이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는데, 그것을 적절한 피처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거기서 우리가 linear separable 해서 linear classifier를 정해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바로 non-linear한 decision boundary를 정의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피처 트랜스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까지도 학습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learnable feature transform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inear classifier도 있었고, fully connected network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각각의 이 여기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이 웨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개의 모드를 갖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어떤 그런 컨비네이션 형태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의 클래스를 정의한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보다는 훨씬 더 막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그 fully connected 네트워크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뉴런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히든 레이어를 우리가 적절하게 여러 개를 쓰거나 하면은 이렇게 그 스페이스 와핑을 통해서 이런 그 바운더리를, 굉장히 복잡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이미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approximation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컨벡스 펑션과 non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개런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로스 펑션이 있으면 그 로스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적용시켜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함수를 애널리틱하게 이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